기출문제의 경향과 최근 5년의 경향과 원래 문제와 모범 답안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고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는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죠? 우선은 구조는 도면 비중이 확대된 거 분명히 느끼셨죠? 각종 단면도, 평면도, 정단면도, 횡단면도, 세부 도면들에 대한 도면의 작도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럼 도면 작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부 도면의 완성도도 많이 여러분들이 향상시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도면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드리겠지만 그게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건물 단면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기본 한 50동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 정도 도면을 외우는데 도면이 한 4, 50동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물들은 조금만 주어지면 작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있어집니다. 그건 기본 도면 숙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 투시도와 또는 세부 도면들을 작도하다 보면 도면 작도 능력 자체가 향상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대략적인 이미지, 아까도 그 공포 투시도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삶에 대한 형태를 알고 인면 형태를 알고 첨차에 대한 인면 형태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게 수장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만 옆으로 돌리면 투시도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응용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도면 비중, 그 다음 주요 건물 단면도 세부 도면 숙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도면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보충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교재와 보강 자료. 자, 우선은 교재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고, 제가 구조에 대한 보강 자료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이 교재 외에 건축 형식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보강 자료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야 되는 거죠. 우선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합격한 답안도 그렇고 분들도 그렇고, 여기 가운데리 건축에서 합격한 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합격한 분들도 그렇고, 내가 특별히 다른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했느냐? 아니죠.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구조시공 과락 면한 분이 내가 특별히 이 공부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서 그 구조시공 과락 면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제가 드리는 자료와 기본 교재의 내용만 충실하더라도 합격까지 가요. 근데 내가 그게 어느 정도 됐어. 그럼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법은 조금씩 확대해 가면 되겠죠. 그럼 확대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 내가 기본적인 내용이 다 숙지되는 시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다른 거는 가급적인 보지 마세요. 다만 이해 목적으로 보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다른 도면이나 보고서나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따로 정리하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없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보수 실무. 구조는 사실은 생각보다 출제 경향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도면이 확대됐다는 게 좀 큰 경향이었다. 그죠? 보수 실무 한번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시공 문제가 기존에 있었던 시공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변형 조건을 주면서 어떻게 해결할래 프로를 보는 문제. 그 다음에 단순 설치되는 시공 문제. 그 다음에 복원되는 문제. 그죠? 복원되는 건 보수 복원이 아니라, 그죠? 복원해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회상의 구조물이 없거나 이런 그 복원하는 이런 그죠? 복원의 순수 복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유형들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기본 여러분들이 그 이론 숙지와 모의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실무를 봐보자고요. 적산, 공정표, 보존처럼 보존윤리, 문화재 보존 원칙, 부재 보존 처리. 여기에서 적산은 이제 저도 그렇고 상위권들도 그렇고 거의 방향 잡혔어요. 그래봐야 품셈책 하나잖아요. 품셈책 하나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모의사를 통해서 그 문제 분석력과 문제 적응력만 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제 출제 유형이나 범주가 거의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들은 적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우리는 적산을 오히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정표. 공정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그죠? 기본 공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면, 공정표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외에 보존 철학, 보존 윤리, 문화재 수리 원칙, 부재 이런 보존 처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공부량이 좀 더 확대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적산에 대한 내용은 자, 품셈에서
그냥 기본적인 수량 산출 방식만 숙지했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할증 외우셔야 되고 중요한 부재 소수 외우셔야 되고 각 항목별 적용 기준 외워야 되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대략 외우는 게 아니라 익숙할 정도로 가 있어야 되고 딱 문제 보면 거기에서 뭐가 적용돼야 되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 품의 표는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적산책의 95%는 품이 있는 표죠. 그건 그냥 봐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1m를 하는데 품이 얼마씩, 1해배를 하는데 품이 얼마씩, 1루배를 하는데 품이 얼마씩 그렇게 주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적산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정관리사항. 왜 이래? 자, 공정관리사항. 이 공정관리사항은 자, 공정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되고 횡성시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 원래 문제에서도 근대 건축에서 딜쿠시아가 그죠? 외벽은 구조적으로 이제 보존이 양호한 상태지만 물론 초창 당시에는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그죠? 그 상태고 가건축이 정축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에 원형 변형이 심한 상태고 그죠? 그리고 벽체가 배불러 와 있는 상태고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뭔가 조금 문제가 바닥 콘크리트 문제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보수할 때 공정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목조 건물, 석조 건물은 이런 공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나마 좀 익숙하죠.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목조나 근대 건축의 공정 계획은 조금 차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해체 보수 방식도 그렇고 조금 차이 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돈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기본 숙지하고 난 다음에 각 문제마다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빼내면 되고 그죠. 그래서 기본 틀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뭐 공정관리 외에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리적인 사항들이 있죠. 그죠.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리적인 사항들도 제가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실무에서 보존 철학 제가 원래 많이 보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존 처리에 대한 것도 직접적인 보존 처리 방식,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제가 보강자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정돈해서 이 정도 내용 숙지하면 이런 경향의 문제나 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문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근대 건축. 기초 부분.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도 나왔고 목조 바닥도 나왔다. 그죠? 장마루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바닥 재료가 나왔고 벽체 기본적으로 벽체가 저족조, 벽돌조도 있고 콘크리트조도 있고 철골조도 있고 다양한 벽체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창호, 그죠? 창도 있고 문도 있고 오르내리리 창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지붕부도 다양한 구조들이 있죠. 그죠? 동판 지붕 동판 구조 또는 지붕부 구조 안에 트러스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족조, 석조,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금씩은 파악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확대해 들어갔고 기본 교재에 있는 근대 건축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리돼서 보강되어 나가는 자료들까지 숙지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이 근대 건축은 보강이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대 건축의 덩어리는 굉장히 커요. 원래는. 왜냐하면 목조, 석조만큼 덩어리가 큰 건데 지금은 제한해서 시험 문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출제 빈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런 공부량은 조금 더 확대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공통 과목. 객관식. 이게 왜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자, 제가 평균이 안 돼서 구조시공 어렵게 힘들게 해서 과락 내는데 평균이 안 돼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제일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공통 과목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문제 난이도와 문제 수준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배점이 주로 움직이는 게 한국 건축사예요. 한국 건축사는 공부량이 많은 분들도 한 70대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 60점대가 나올 때도 있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식에서 필요한 점수는 몇 점이냐? 평균이 80점이죠. 평균이 80점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건축사가 60점이거나 70점일 수 있으면 그럼 뭔가 전략 과목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법령입니다. 법령은 기본적인 공부량이 채워지면
일정한 점수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수대를 80점대가 아니라 90점대에 맞춰놔야 돼요. 이게 평균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령 공부가 좀 되어 있으신데 시험 치면 몇 점 정도 나오냐니까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나오신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게 구조시공 공부해서 과랑 면해도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평균이 안 나와서. 그래서 법령은 90점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구조시공이 워낙 답안이 좋아서 원래처럼 조금 전에 모범 답안처럼 60점대의 점수가 나오면 물론 객관식 점수가 조금 낮아도 되지만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렵더라도 40점대 넘겨서 딱 이렇게 과락만 면해주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랬을 때 법령은 전략 과목으로 90점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건축사는 기본 교재를, 얘는 왜 지 혼자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 기본 교재를 김동욱 선생님의 한국 건축의 역사로 기본 교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강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원래. 공부할 수 있는, 건축사를 기본할 수 있는 보강 자료를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객관식은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숙지되면 계속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점수가 나옵니다. 객관식도 일정하게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직접적으로 강의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기본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은 다행스럽게 인강이 몇 가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들을 만한 것들이. 그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제게 문의하시면 저는 인강 듣고 공부하기를 추천드려요. 무조건. 왜? 아까 제가 법령은 전략 과목 돼야 된다고 그랬죠. 90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마다 법이 바뀌어지고 중요하게 포인트를 어디 잡아야 되는지를 내가 파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우리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 법령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집도 추천해드릴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기본 법령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죠. 근데 몇 년 지나면요, 문화재보호법 체계 전체가 싹 다 바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문화재청이 이름이 바뀌어요. 문화유산청으로. 문화재라는 명칭 자체가 바뀌어요. 그럼 그게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법 체계가 전체가 정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후까지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계신 분은 그 전에 끝났으면 좋겠어, 다들. 그렇죠? 그 대신 어쨌든 법령도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제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추천 교재들, 문제집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몇 권 없어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요. 그죠?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 대신 법령은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인강 들으면서. 근데 한국 건축사는 사실은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인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동욱 선생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숙지를 하고, 그 다음 제가 드리는 보강 자료로 내용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숙지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